예, 안녕하세요. 세대탈출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또 오늘도 좀 여진이 이어졌는데 어저께 있었던 자유시민의 국회 집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사진이 많죠. 이거 이제 국회 정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국회 마당에서 이제 집회 아닌 집회죠.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슨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하니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홍콩 스타일입니다. 완전히. 어떤 분이 이제 다행히 징이나 꽹과리를 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진 통일 이런 거 하시고서 저기서 저렇게 마이크 저기 꽹과리 치시면서 이제 우뚝 서 계시네요. 또 국회 국회 본관 앞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국회 본관 앞을 다시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공화당은 국회 본관 앞에 그 전부터 이렇게 천막을 쳐왔고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했고 이제 저기 우리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오래전부터 밝혀왔었습니다. 천막 치고서. 그래서 이제 이게 국회 본관 앞이니까 이제 우리공화당 천막이 이렇게 잘 나오네요. 우리공화당 고생하셨습니다. 또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국회 본관 앞에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을 보여주냐? 뭐 저희들은 이제 약에 바짝 올라서 국회 난입이니 뭐 참담한 심정이니 난리 부르스가 아닌데 이거는 그 전에 민노총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고 한 거랑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민노총은 이제 조직화된 조직 세력이 대개 한 몇백 명, 뭐 한 1000명 이런 단위로 움직인 거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10,000명까지도 이를 거예요. 이게 연인 여기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되고 어저께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무슨 이게 당원들의 모임인 것처럼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든 포스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주도했다기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마이크랑 이제 스피커를 썼어요. 들고 나와서. 근데 안쪽 소형을 이제 그러나 사람들은 마이크 스피커도 없이 그냥 카톡에서 또 페이스북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뉴스가 돌아가지고 튀어나간 거거든요, 이게. 뉴스가 그냥 돌아서 튀어나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완전히 홍콩 스타일로 모인 거죠.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이제 논평이나 내부적으로 뿌린 자료에 어감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이런 심려를 국민들한테까지 끼치게 된 거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시민들이 참 이렇게 분노와 나라의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을 격정적으로 끌어올라서 이렇게 국회까지 와주셔서 저희를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런 자유시민의 격려에 힘입어 저희가 밥값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 했으면 참 세련됐을 텐데 이 자유한국당이 주도했던 투쟁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들 이거 좀 감각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사 주도했더라도 공을 자유시민한테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당 차원에서의 그런 움직임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홍콩 스타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유시민을 이렇게 띄워주고 한국당은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깔려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각들이 아직 없나 봐요. 그러겠죠. 자유한국당이 한 번도 이때까지 자유시민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움직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감각 빨리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자유시민이 역사상 처음으로 형성돼서 국회를 정조준한 사건입니다. 어저께 12월 16일 사건이. 이걸 뭐라고 표현드리면 딱 이해를 하실 수 있냐면 자,
이제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난 한 1년 동안 또 지난 2년 동안 누구랑 얘기할 때 정치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른바 보수 성향, 이른바 우파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또 본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요. 야, 다음 대선 주자 누가 해야지? 그 한국당에 인물 없잖아. 그 야권에 인물이 참 없는데. 즉 이제까지 우리들이 이 대통령 의존형 또 대통령 그 승부형, 그러니까 대권 승부형 이렇게 관념이 형성돼 왔었어요. 다음 대권 주자 누구야? 인물 있나? 그런데 12월 16일은 뭐냐면 야 국회가 급소네. 가서 찔러보니까 별거 아니네. 바로 문희상이도 깨갱하네. 이게 12월 16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요 화두가 정치권에 대해서 정당 정치권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주요 화두가 다음 대권 주자 누구야? 라고 묻는 그 화두가 아니라 야 국회가 급소네. 라는 게 화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다음 스텝은 뭐냐? 이번에 국회 들어갔죠? 다음 스텝은 뭐냐? 우리 동네 의원실 한번 가볼까? 이게 다음 스텝이 되는 거예요. 최종 스텝은 뭐냐? 야, 우리 선거구에서 한 100명 네트워킹 되면 국회의원들 이거 버르장머리 가르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최종 스텝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12월 16일은 자유시민이 최초로 아, 이거 국회가 급소구나.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거구마다 한 100명씩 모이면 이제 국회의원을 붙잡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견인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이르는 그 루트를 올라탄 겁니다. 어제는 첫 관문을 열은 거예요. 국회가 급소네.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다음 스텝은 우리 동네 의원 사무실 가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최종 스텝은 야 우리 선거구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한 100명씩 모이면은 이거 그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를 충분히 평가, 비판, 견인하고 당락까지 영향을 미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 특히 이쪽 그러니까 이제 구여권 지금 야권의 경우에 뜨거운 그 자원봉사자, 자연발생적 민초, 생활형, 정당에 아무 이해관계 없고 국회의원 만나서 아무 민원을 얘기하지 않을 사람들로 한 선거구에 한 100명 엮여 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제가 이걸 왜 강권을 하냐. 이게 아무나 못해요. 이 일을 하려면요. 이게 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민초들이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생활인 민초들이 한 100명, 뭐 50명, 30명만 모여도요. 자생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뭐 귀에다 대고 조직 위에서 그 선거 이번에 누구 찍으세요? 누구 좀 밀으세요. 그러시라니까요. 이런 얘기 안 먹혀요. 제가 이런 식의 조직 개발에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인데 제일 뭐 좌파 우파 떠나서 저 정도로 이렇게 경험이 쌓인 사람도 드물어요. 워낙 이걸 안 해들 봐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쭉 이 회비를 지원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상근 스태프 멤버를 4명을 이제 운영하거든요. 5대 보험 줍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 플러스 퇴직보험까지. 5대 보험 주고 뭐 급여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생활을 안정시키고 상근 스태프를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하고 제가 이제 이러한 조직에 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시도를 지금 뭐 일찍 조인한 친구는 이제 한 2년, 그 다음에 늦게 조인한 친구는 이제 한 1년 남짓 이제 시도를 해보면 전부 새로워요. 어디서 배워올 데가 없어요. 전부 머리 짜내서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얘기를 이걸 안 해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본 데가 없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조직을 개발을 하면 할수록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부터 제 의견 뭐 표명할 생각도 없고 자생성 기르세요, 자생성 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 자유시민본부의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는 우리 자유시민본부가 독자적으로 안 합니다. 복음주의, 보수주의 종교단체, 종교기관들, 그 다음에 뭐 동성애 반대운동 열심히 해오신 분들, 그 다음에 7,000명 전국 그 교수 모임 이런 그 뿌리를 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그런 실체들이 결정을 같이 하거나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 저희는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조직에 예를 들어서 저희 종로구 조직에 이제 저거 말아 먹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 후보에 갖다 대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이 정치 브로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 조직에 기웃거리다가 도망가 버려요. 여기 와 보니까 그냥 열혈 민초 시민이고 후보 결정도 자기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교수들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사회적 공신력을 가진 데들이 결정하면 같이 따라가 주겠다 이건데 그냥 의견에 n분의 1로 의견만 좀 내지 정치 브로커 입장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에 공들여 봐야. 그러니까 이렇게 입질하다가 도망가요. 정치 브로커들이.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상당한 결심과 준비 그리고 기반 저희 같으면 이제 회원분들이 쭉 도와주신 그런 기반 이런 게 있질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전국 차원에서 각 선거구별로 이런 조직을 개발해가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발해봐야 생기는 게 없거든. 이익이. 조직 앞으로는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그냥 헌신적인 회비 가지고 또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 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이거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력 있게. 그래서 참 그건 다행이죠. 그건 다행이죠. 왜냐면 이 때를 덜 타니까 손때를. 그래서 이게 이제 자생성이 굉장히 강한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치 네트워크거든요. 일종의. 내가 자유시민으로서 우리 동네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원만큼은 내가 철저히 마킹해 줄게. 그런 그 책임감, 공민으로서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게 일종의 이제 국회 대장정 과정이란 말이에요. 국회 정복 대장정 과정인데 어차피 뭐 정복 대장정 이러면은 이제 모택동 생각이 나잖아요. 대장정, 롱마취. 이게 다 모택동 용어였으니까 중국 공산당의 공산화 과정에 관한 용어니까 그래서 좀 발칙하게 이 모택동의 적화 대장정과 자유시민의 국회 정복 대장정 사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장정이라는 이름이 뭐 멋있죠. 마치 크고 긴 정복 과정, 대장정 그게 그 뜻인데 근데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 정복 과정이긴커녕 패배와 퇴각의 연속입니다. 호남에서부터 쫓겨가지고 저기 감숙인가 어디까지 그 연안까지 기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배와 퇴각의 연속입니다. 이 대장정이 실제로는. 그러면 그 쫓겨가기만 한 거냐? 이 과정에서 근데 모택동 중국 그 혁명 세력이 걷어들인 게 있어요. 두 개를 걷어들였습니다. 하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아주 흉악한 전략인데 인민해방군의 형성과 발전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농촌 게릴라 인민해방군의 형성과 발전이 핵심이다. 즉 당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노동자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거다. 그건 소련 혁명에 적용되는 거지. 우리 중국에서는 농촌 게릴라로 구성이 되는 인민해방군의 형성과 발전이 핵심이다. 이 전략이 대장정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때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농촌 게릴라 전쟁을 하려면 다져진 장교층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장교층이 있어야 나중에 좋은 시절 왔을 때 확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 장교층이 쫓겨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거기서 새로 충원되고 형성되고 죽어나가고 또 충원되고 형성되고 죽어나가고 이 장교층이 형성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얻어냈고요. 그럼 굉장히 참 좋은 걸 얻어냈다라는데 엄청나게 악마적인 나쁜 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 야 너희 공산혁명 왜 하려고 그래? 왜 농촌 게릴라 전쟁 왜 하려고 그래? 따지고 보면 그게 현대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게 현대화의 길이라고. 이거는 소련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막스 엥겔스가 말한 그러한 고전적인 공산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 일어날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태반이 뭐예요? 인구의 한 8, 90%가 농촌이고 아직도 농노 제도가 가졌던 그 유제로부터 관습으로부터 그 농민층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이 한 염두에 둔 건 뭐냐면 공산화를 통해서 한 방에 선진 열강이 될 수 있다. 한 방에 현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화 국가, 공산 국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련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의 경우도 그렇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본질적 욕망은 뭐냐면 한 방에 선진적 현대 국가가 된다라는 현대화. 박정희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조국 근대화라는 열망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열망에 숨어져 있다를 캐치하는 저쪽 진영 사람들, 학자들 중에 김일성은 나름대로 조국 현대화, 조국 근대화의 노선을 밝히고 그것에 일로 매진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한홍구 국사학자. 저는 대학 때 이제 제 1년 후배뻘 돼서 얼굴은 압니다. 대학 때 참 미소년이었고 여릿여릿하고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는데 국사학계에서 왜 저렇게까지 저런 역할을 하게 됐는지 참 인생 유전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홍구가 김일성은 조국 현대화, 조국 근대화의 과제를 풀려고 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노선을 가지고 공적을 남겼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해요. 그 한겨레 신문에 한홍구, 김일성, 근대화, 현대화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바로 검색되실 겁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한겨레 그 칼럼이 바로 검색될 거예요. 그게 한 6, 7년 된 칼럼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좌파 공부를 이제 그 나름대로 해보면 결국 소련 공산혁명의 아버지 레닌, 또 중국 공산혁명의 아버지 모택동으로 표현되는 이 움직임의 궁극적 화두는 한 방에 선진 현대화 국가를 만들겠다는 현대화 노선이 숨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장정하면서 우리 혁명은 도시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농촌 게릴라 중심의 혁명이 돼야 돼라는, 그래서 농촌 게릴라의 인민해방군이 혁명의 핵심 세력이야. 즉 당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노동자 이런 건 다 소련 얘기고 다 잊어먹어도 돼. 이 전략이 확정된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에 있어서는 이러한 농촌 게릴라 전쟁을 각 농촌으로 파고들어서 때가 됐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장교층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뭐가 사라져 버렸냐. 야, 이렇게 해서 현대화 달성할 수 있을까? 농촌 농민이 주축인 상태를 어떻게 현대화시킬 수 있지? 우리가 서로 혁명에 성공하더라도 권력을 잡더라도 이 고민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택동 대장정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략과 조직이 다져질 수 있다면 눈앞의 승패는 부차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니 저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사람 만나러 갔더니 우리 온다는 소문이 옆 의원실에서 전했는지 샷다문 내리고 튀었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만나지 못했어. 그 앞에서
이제 서명다에 펼쳐놓고 서명 받고 좀 기다리다가 그냥 왔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보면 그날 실패한 날이에요. 허탕친 날이야. 그러나 거기 그 샷다문 내려진 데다가 딱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겠죠. 의원님을 방문했는데 안 계셔서 여기 자료를 붙여놓고 가니까 잘 읽으시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행여라도 앞장서시는 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같은 이상한 행위를 하시면 저희 유권자들이 반드시 단단히 기억해 둘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매직으로 끄적끄적 써서 그 자료봉투랑 하시게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5명이 갔는데 그날 저기 헤어지면서 떡볶이에다가 저기 저기 순대 쪼가리 이렇게 썰어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혹은 맥주 한잔 하면서 또 교회에 다시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콜라 한잔 같이 놓고 먹으면서 야 우리가 그 옆에 유원 사무실 가서 좀 유원한테 얘기했더니 그 직원들이 옆 사무실 연락해서 그 도망가 버렸네 하면서 하하 깔깔거리면서 팀워크가 다져지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면 허탕친 날이지만 까고 보면 내부에 사람이 다져지고 사람들의 관점에 날이 서게 된다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캠페인이라는 거는 그 캠페인이 표방한 그날 혹은 그 순간 혹은 그 시점에 표방한 그 목표 자체를 달성하지 못해도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관점이 확립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모일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이게 이 교훈이에요. 교훈 2번은 뭐냐면 오케이 그래 캠페인 성공했어 나름 그래서 그 힘도 붙었고 좋네. 근데 너 근본 화두는 까먹은 거냐 찜쪄 먹었냐 이 문제인 거예요. 즉 현대화 노선이야말로 그 안에 모든 본질적 핵심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야 현대화라는 게 뭐지? 그럼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가 뭐야? 그게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야. 그럼 이제 한원구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지. 야, 너 현대화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인데 너 그거 부족 못할 거 아니야 감히.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이가 현대화를 추구했다고 말해? 거긴 개인도 죽고 진실도 죽어. 그냥 다 개인이나 진실 그런 거 얘기하다간 그냥 다 수용소 가고 총살 당하는 데인데. 즉 현대화 노선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파고내려다가 보면 현대 문명이란 건 뭐냐?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오죠. 그러한 핵심 가치 즉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라는 핵심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가 뭐냐? 야, 그 피바다 공산주의, 뭐 집단 수용소, 뭐 비밀 경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습속이 망가져서 안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고쳐가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딜 지향해? 공산사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고 배급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고 그리고 무슨 소련과의 동맹 뭐 중국과의 동맹 이런 게 아니라 한미동맹인 것 같은데 이런 건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한미동맹 이런 건 다 뭐냐면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존중과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라고요 이게. 제도적 틀이라고요. 이 고민이 있어야죠. 그래야 현대화 노선을 제대로 고민한 거잖아요. 이 고민이 싹 증발해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농촌 농민 사회를 어떻게 현대화된 사회로 바꿀 수 있지? 이 고민도 증발돼 버린 거예요. 증발되니까 혁명에 성공해서 한 5, 6년은 현공에 49년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1년 만에 스탈린 명령을 받잡고 우리 6.25에 뛰어들어서 한 20, 30만 명 죽는 그런 엉터리 짓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자마자 전쟁 중에 이제 막 각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제 농업이나 이런 그 중소 기업 이런 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런 장사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이 그 개인 단위의 중소 자영업
또 중소농민 성향 이게 강해지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공산화 되겠어? 공산화라는 게 별거야? 뭐 당, 지식인, 무슨 저기 뭐 노동자 이런 거 아니야? 전부 다 집단 농장을 강화해서 가옥도 다 깨버리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놓고 식당도 가정별로 먹지 말고 공동식당에서 먹고 부부 그 남편은 남자 기숙사에서 자고 여성은 여자 기숙사에서 자. 아 둘이 어떻게 저기 사랑을 나누냐고. 아 그건 알아서들 하고 들판에서 하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야 공업화가 별거야. 그거 내포적 공업화라는 거 있어. 그 집단 농장에서 한편에서 무슨 뭐 물레 갖다 놓고 쫙 늘어놓고서 짜면은 그게 방직 공장이야. 철도 필요하다고? 야 용광로가 별거야? 그거 저기 그 벽돌로 싸서 저기 뭐 진흙 이렇게 빚어가지고 벽돌로 싸서 로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석탄쟁이고 목탄쟁이고 그 위에다가 철광석 붓고 그럼 그 아래 쇳물 녹아서 나오면 아 그게 용광로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전부 주요 자원을 집단 농장에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주요 자원을 집단 농장에서 다 가져가고 그럼 가져가면 집단 농장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냐?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원이 다 낭비돼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순환이 마비가 돼서 대학진 때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게 1950년대 그러니까 중후반의 일입니다. 그 무시무시하게 굶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굶어 죽고 나서 아 그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모택동이 한 발 물르는 척하면서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게 이제 뭐 백가쟁명 백화제방. 그래서 거기서 주자파가 형성이 되죠. 류사오치 그 밑에 등샤오핑이 이끄는. 그리고 모택동 주변에서는 주울레가 거기를 이해를 하고 좀 밀어주는 그 지식인 그러니까 주로 프랑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던 프랑스에 이제 노동자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던 그 지식인들 위주로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주자파가. 그거 한 몇 년 놔뒀다가 60년대 후반부터는 또 확 문역해서 그거 다 밟아버리잖아요. 이게 왜냐? 현대화 노선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피바다 혁명을 성공시킨 거예요.